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훈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0일입니다. 조금 마이크가 팟캐스트 녹음용 마이크, 좀 고성능 마이크가 하나 있고 지금 찍는 거는 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아시는 아시겠지만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미래한국당인가요? 이번에 이제 안내견, 맹인 안내견, 이 국회 출입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출입을 허용한다? 라고 국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되게 웃긴 일이죠. 아니 당연히 출입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장애인과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당연히 국회나 우리나라의 모든 관공서는 시각장애인용 안내견이 출입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허용한다. 허용하고 말 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출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진짜 꼰대 새끼들이 진짜 많습니다. 꼰대 같은 놈들이. 이거 그 꼰대 같은 놈들이 많은 것을 그걸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좀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당은 아니지만 그 당의 국회의원이 대신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라고 하대요. 원하시는 바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부디 장애인들을 위해서 좋은 법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4.19 혁명 60주년이었죠. 맞습니다. 60주년 맞죠?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하는데 너무 그 얘기는 사실 경무대 앞에서 옛날에 이제 청와대 이승만이가 있을 때 경무대죠. 이승만이 그 인간이 무슨 국부라고 지랄을 떨고 있는데, 이승만 같은 그 매국노 친일파가 대통령이 된 것 자체, 허기하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이 나라의 수치죠, 수치. 그 많이 가빈총에 죽어간 어린, 그리고 우리 학생들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승만이 책임질까요? 아직도 이승만 국부라고 생각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은 우리 역사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의식. 그나마 그 뒤에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그나마 조금씩 전진해온 것은 우리 위대한 시민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오늘 이제 그 경향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제 이 경향신문은 좀 기사를 좀 크게 쓰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기획기사.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맞습니다.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었죠. 덜 떨어진 진짜 뭣도 모르는 판사들이 성범죄 사건을 그따위로 판결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학습을 해서 더 높은 수준의 범죄자가 된 그런 성범죄자들이 더 높은 성범죄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경향신문에서는 그런 기사를 통해서
그게 강간이라고 생각해요? 판사가 내 진술을 의심하는 것 같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기사 같습니다. 여러분 판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라고 하면은 참 그 재판이라든가 법에 대해서 많이 하고, 그죠? 근데 법에 대해 많이 하는 것과 제가 늘 말씀드리고 또 기자들한테나 소위 말하는 다른 변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늘 내가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 코로나19 때 침 튀기면 안 되지만 떠들어대는 제가 강변하는 게 판사는 법률 전문가지 범죄 전문가는 아니다. 아무리 그 좋은 판결하는 판사도 범죄 전문가를 일 수는 없다. 즉 범죄에 대해서 범죄 전문가가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 판사들은 성범죄, 범죄, 그리고 성범죄 이런 것을 몰라요. 자기들이 아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아는 법이죠, 법. 형법에 있는 형사법과 형법에 있는 그 내용이죠. 범죄라는 거 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이 재판을 맡기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거죠. 말하자면은 그럼 판사가 재판을 맡지 말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특정한 범죄의 심리를 맡을 정도가 되면 그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그리고 중간에 있는 중간자들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을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게끔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범죄자, 가해자, 피해자, 그 방관자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판사는 적어도 변호사 이 관련된 만약에 형사 재판의 판사라고 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5년, 보통 10년 이상의 변호사로 활동을 그리고 건수가 그 이상 돼야 돼요. 그럼 검사면 경력이 있으면 되지 않는. 검사는 시야가 좁아요. 그리고 검사가 하는 일이 사실 재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외국에서도 미국 같은 데서도 검사 경력보다는 그런 형사 재판을 변호해 왔다 했던 순수 경력 몇 년 이상, 몇 건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런 일종의 그 레지던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사들도 생각해요. 의사들도 전문의 따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이 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들 판사들이 뭐라고 그거를 그냥 그렇죠. 당연히 뭐 그냥 도제식으로 합의부에 있는 그 부장판사 밑에서 이렇게 판결문 쓰는 연습이 재판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관련이 있습니까?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판사들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적어도 이 범죄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리고 형사 재판의 레지던스 자체도 허술하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윗사람들이 써준 그 판결문을 그대로 베끼거나 그래서 거기에 자기가 넣고 이런 그런 기가 막힌 짓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원이 성착취물의 해악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범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범죄자들의 재범이라든가 도대체 걔네들이 왜 거기서 재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판사들의 임용구조 자체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의 신급제도 그리고 임용제도부터 시작해서 재판의 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으로 바뀌게 돼요. 그것이 사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검찰개혁은 이미 이제 이 국민들의 어떤 일정 정도의 것에 올라섰다고 보면은 수사와 기소 부분은 분리로 올라섰고 공수처로 올라섰다고 보면 지금 판사들, 즉 전문적으로 재판을 제대로 운영하고 그것을 제대로 재판을 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사법개혁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재판에서는 피의자,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고, 즉 가장 제일 먼저는 실질적 진실을 밝히는 거죠. 그것도 실질적 진실을 적법하게, 그리고 적법하다고 하는 거 안에는 과정은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그 피해자 보호의 속에는 피고인 보호도 들어가는 겁니다. 즉 그런데 지나치게 피고인 방어권을 우선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재판의 일 당사자는 국가인 검사고 거기에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실 검사 쪽은 거기서 무죄나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인사상의 불이익 조금 받는 거고 기껏해야 욕먹는 거 정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판사 앞에 있는 범인, 그 피고인은 이미 돈 많은, 그리고 어떤 변호사들, 로펌 같은데 이런 변호사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균형이 안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진술할 수 있다. 이게 피해자 진술권입니다. 이게 헌법 25조 5항입니다. 헌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형사 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 절차에 진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피해자 진술권은 결국은 뭐를 받게 되냐면은 피해자의 재판 참여권까지도 들어가야 되겠죠. 결국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대리하는 검사가 엉터리로 소위 말하는 소수자인 성범죄에서 상대적 소수자인 피해자를 제대로 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피해자 형사재판 참여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 아니면 또 피해자의 어떤 정의 실현과는 무관하게 검사가 이 기소를 잘못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전략 자체를 바보같이 한다거나 이럴 때 피해자의 참여권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그것이 일정 정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을 때 피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로 나설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하는 피해자 직접 재판 참여권, 일종의 보조검사 같은 형태의 제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위 말하는 지금처럼 검사도 좋고 판사도 좋은 식으로 적게 때리고 적게 선고해서 룰루랄라, 거기에는 이제 검사나 판사들이 어차피 변호사 개업할 거니까 걔네들이 뒷돈 같이 밥그릇 공유하는,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들이 왜 이 재판에서 다 봐주고 아니면 이게 좀 설렁설렁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어차피 자기도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 돼, 정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검사도 마찬가지. 그러면 당연히 검사가 이렇게 해주는 대로 판사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결국은 헌법상의 피해자 진술권을 넘어서서 만약에 피해자의 정의 실현 의지와는 상반되게 검사가 재판을 국가의 공소권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배척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치가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상황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그러냐? 아니 이건 사실은 영국 같은 경우나 당사자주의 말하자면은 당사자 참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쪽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즉 검사가 비리비리 하고 검사가 뭔가 정의 실현에 의문이 가질 수 있다고 하면 검사를 제끼고 피해자 대리인이 직접 공소를 제기하는 방향의 방법도 분명한, 그래야지만이 검사를 견제할 수가 있죠. 지금같이 우리나라의 이런 재판, 개판 같은 재판에서는 그게 사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왜 그러냐면 검사가 설렁설렁 하려고 하면은 판사가 그걸 묵인하고, 그러면 이제 그 분위기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그 검사가 형사 사건의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독점이 되고 아직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는 보안 수사권을 요구할 정도의 권한이 있는 검찰이라고 하면은 경찰 수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치가 빠네요. 아, 요거는 얘가 좀 설렁설렁 하는구나. 그러니까 대충대충 증거도 대충대충, 그리고 조사도 대충대충.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위일체가 돼서 수사하는 쪽과 기소하는 쪽과 판결 선고하는 수사관, 검사, 판사가 이게 침묵의 카르텔 동맹이 돼갖고 은근슬쩍 이제 대충 이제 뭐 이게 나오는 거죠. 뭐냐면 일정 정도 뭐 형량이 약하게 대충 집행유예 뭐 하도 몇 년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심 가서 항소를 안 하거나 아니면 대충 뭐 그냥 마지못해 항소하거나, 이게 이제 관행화되는. 그러니까 수사하는 쪽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대충 하려고 하고, 그러면 수사 기록을 좀 달라고 하면 뭘 수사 기록을 달라고 피해자 쪽을 윽박지기도 하고, 수사관이나 검사 쪽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범죄라든가, 아니 성범죄가 아니고 많은 사건 수사와 기소, 재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중심까지도 원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어떤 이 권익이라든가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에 없어요. 그나마 몇 년 전부터 피해자 변호인이라는 대리인이 어떤 일정 정도 참여하게끔 했지만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밖에 없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같죠? 정말로 맞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대부분 개판이에요. 수사관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한테는 굉장히 문턱이 높아요. 그리고 그 피해자를 직접 피해자가 뭐랄까 하면은 피해자를 직접 재판에 증인으로 세우고 할 때 판사도 검사도 그리고 피고인 측 변호사들도 한 편을 먹어서 아주 박살을 내버려 갖고 다시는 피해자가 이 진술 못하게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형사소송법 294조의 4의 사망은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 등사권을 규정합니다. 즉 이것은 왜 그러냐면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법의 취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피고인 측이 이제 피해자를 공격하죠. 피고인 변호사가. 그래서 이 자신의 피고인을 무죄를 받게 하려고, 아니면 적어도 피해자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려고. 그런데 그러면 당연히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걸 했는지 피해자 쪽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재판을 복사해 주는 데도 있지만 복사해 주지 않고 불허하는 경우도 있고, 검사 쪽은 더더욱 그렇죠. 우리나라 검사놈들 피해자 쪽이라든가 관련 당사자한테 사건 기록 안 줍니다. 그것도 재판하고 겨우겨우해야 해서 또 이 개인 기록 다 지우고 뭐 해서 지들이 뭐라고? 지들이 일종의 권력이죠. 왜냐하면 걔들이 그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자기 검사들의 밥그릇. 사실은 이 참고인 하나 선정해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어떤 것 숫자 하나 바꿔주고 하는 거 다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인 변호사와 연결된다고 하면 다 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다 흔히 말하는 정관 예우죠. 그러니까 전화로 한번 받아갖고 요거 뭐 참고인 하나 빼주고 넣어주는 것 따라서 사건 수사 자체가 달라지고 재판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판사들 그거는 또 모른 척 눈 감고, 이게 우리나라의 재판이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판사는 뭣도 모르는 얼치기 초짜 판사, 아니면 알아도 그냥 나중에 자기가 변호사 할 거 생각해서 그냥 하는 이런 사태가 이게 반복되니까 결국은 재판부가 흔히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어떤 범죄 피해자의 두려움이라든가 어떤 이 진술에서의 어떤 비언어적인 감정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진 않겠죠. 우리나라의 0.01%는 판사들이 모르겠습니까? 모른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 쪽 변호인이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해도 제지하지 않고 검사도 제지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다 흔히 말하는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또 하나,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사건의 심리재판에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이것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법원에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천만에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사건, 성범죄 피해자나 아니면 어떤 범죄 피해자나 아니면 관련 어떤 이 참고인 쪽을 가서 증인을 가서 얘기해도 다시는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두려운 경험이. 실제로는 피고인이 퇴정이 되고, 아니면 잠깐 이렇게 그렇게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왜? 저는 거기 이들끼리의 또 밥그릇을 공유하는 집단이라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다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완성이 되려고 하면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정의가 실현되려고 하면 재판에서의 정의가 실현되려고 돼야 되는 거고, 재판에서의 정의가 실현되려고 하면 판사들, 특히 이제 이런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 판사들이 공정하고, 그리고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우려고 하면 그에 합당한 능력 있는 자가 그 재판관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양승태나 임정환이 같은 애들이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원 보세요. 그 사법농단을 하고도 아직까지도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금 탄핵을 해야 돼요. 무죄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도 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간 피해자 보호법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범죄 피해자를 신문할 때, 흔히 말하는 피고인 변호사 신문할 때 그 엄격한 규정에 따라서 피해자를 깎아내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하고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그것을 넘어설 경우는 강력하게 법원을 제지해야 되는 이런 방식이 돼야 되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는 그 재판부가, 판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피해자를 다그치는, 그러니까 모자른 거죠. 아닙니다. 모자란 거 아닙니다. 압니다. 알지만 사실은 성범죄, 범죄에서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변호인과 검사와 이들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의 어떤 트러스트, 작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피해자의 다음으로 연결되고, 결국은 그처럼 재판을 한번 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죄인이 된 느낌이고, 거꾸로 이 피고인들은 우쭐해져 갖고, 야씨 내가 좀 잘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했나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약하게 얘기했을걸요. 당연히 재판 구조가 바뀌어야 되고, 전 배심원제로 가자는 말을, 꼭 배심원제로 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배심원제도 갈 수도 있지만은, 가장 핵심은 능력 있는 판사들, 그러니까 즉 그 범죄를 제대로 다뤄봤던 판사들이 1심부터, 그리고 그것을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과감하게 판사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법원의 독립성이라는 것이 형식적인 독립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의로운 판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법원의 독립인 거지, 정치 권력의 독립성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엘리트 판사주의, 아니면 엘리트 법조인들의 어떤 그 엘리트주의로부터도 독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늘 말씀드리지만, 판사가 곧 변호사일 필요가 있느냐, 즉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이 꼭 판사만 할 필요 있느냐, 변호사 자격 가진 사람만이 판사할 필요 있느냐, 아니다. 흔히 말하는 범죄 전문가도 판사를 할 수 있다. 단 합의부 3명 정도에 1명 정도는 범죄 전문가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형식 법논리에 의한 판사들만 있고, 헛똑똑이들이죠. 그런 사람들만이 판사를 하고, 그러니까 실체적인 정의에는 눈 감는 그런, 이 참 어떻게, 근데 길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가짜 등신들밖에 없어갖고, 그런데 바짝 판사들 탄핵하고 필름들 다 하고, 법원 조직법을 바꿔서, 이거는 헌법에 그런 거 없어요. 헌법에 흔히 말하는 뭐 1심 판사 몇 년 규정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사의 자격 같은 거를 촘촘히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바꾸면 됩니다.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웰컴 투 비디오라고, 미국 같으면 거의 종신형을 살아야 되는, 이름이 손모인데, 우리나라에서 올해 이제 4월 27일 날 출소하는데,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성착취물을 다크웹을 통해서 유통시킨, 그 유통시킨, 손 씨가 유통시킨 거를 미국에서 한 번 다 다운받았는데 5년형을 받았는데 신상 공개 다 되고, 우리는 겨우 1년 6개월이에요. 기가 막히죠. 오히려 미국 애들이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야, 대한민국은 진짜 성범죄 천국이구나. 그나마 이번에 인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실현 못 해갖고, 미국에, 그러고도 이 판사놈들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이 소위 말하는
국가기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법부나 이 검찰청, 법무들은 그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실현 못했는데 미국에서 데려가는 걸 부끄러움을 모르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좀 희한하게 그 서울신문에 2005년 발생한 도남동 아파트 H 아파트 그 살인 사건에 대해서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신문에서는 아마 서울청 미제, 그러니까 전국인 미제 사건을 다루는 것 같아요. 댓글이 제일 많은 기사로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몇 번 언급도 했고 제 프라임에서도 언급도 했던 사건이에요. 서울신문에 나오는 그 사건인데 2005년이면 제가 이제 프로파일러로 이제 범죄 분석용으로 시험 봐서 들어가서 이제 시험 보고 막 그럴 때 그 여름이었어요. 제 기억으로.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나온 대학교 올라왔고 거기에 이제 수사되면서 용의자들 도남동이 성신여대, 서울의 성신여대에서 가깝죠. 환성대와 성신여대 사이고 이 사람은 이제 고대 대학원에서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저는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아웃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크라임에서도 팟캐스트 크라임에서도 몇 번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뭔가가 이제 계속 언론에서 다루니까 조금씩 뭔가 접근하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춘재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고 많은 미제 사건을 겪으면서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사실 가장 명확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미제 사건이 되는 이유는 실제로 아주 당연할 것 같은 거에서 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죠. 기존의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작업이 제가 말씀드린 거죠. 뭡니까? 기존의 수사관들이나 CSI 애들이 했던 거를 다시 검토하는 거. 그럼 기존에 있는 수사했던 애들이 되게 기분 나빠하죠. 근데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그것이 알고 싶다라든가 미제사건 전담반이라든가 뭐 경찰청 사는 지금 없어졌지만 많은 뭐 이런 회사는 그 당시에 수사했던 애들 수사관들이라든가 수사관들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갖고 그걸 계속 이렇게 저물딱 저렇게 저물딱 합니다. 그 결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은 거기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프로파일러들은 전혀 다르요. 거기서 수사했던 애들 하나하나 수사관 애들과 그 감식했던 애들 하나하나를 실수했다는 가정하에서 다 전복해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프로파일러들은 그렇게 합니다. 즉 기존의 수사가 잘못됐다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잘못됐다는 것이 실수일 수도 있지만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도 염두에 둡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검사 결과를 누락했다는 거 아니면 그걸 제로 베이스부터 바꿉니다. 그러니까 탐사보도 프로그램이나 신문 기자 이런 애들이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수사했던 수사관들의 그거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해주는 식으로 하는지만은 실제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질적인 변화를 겪으려고 하면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고는 맨날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제가 신정동 엽기토끼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화성 지금 이춘 사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나 다를까 맞습니다. 딱 시체 은폐하고 숨기고 고문하고 딱 그 모양 그 꼴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바꿔서 보지 않으면 절대 범인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제 사건이 된 건 미제 사건이 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개구리 소년 사건도 되게 당연한 거죠. 반드시 거기에 제가 말한 것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지금 그걸로 승진한 놈들, 지금 그걸로 이제 뭐 이익을 받던 경찰 고위 간부라든가 지금 뭐 국회의원을 해는 그걸 정치적 발판 삼아서 국회의원을 하거나 뭐 요로에 간 이 압력도 넣고 때로는 소송도 걸고 그걸 감당해요. 정의는 미제 사건을 풀어나가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고난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린지 이제 감을 잡으셨겠죠? 도남동 살인사건. 제 팟캐스트에서도 한 2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글쎄, 한 번 더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 범인이 누군지. 저의 크라임 데일리가 지금 한 24,500 되는데 24만 5천 정도 되면은 지금은 뭐 별거 아니죠. 24만 5천 되면 아무도 못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 정도 되면 이제 싸울 힘이 지금은 뭐 이 정도 브랜드 글쎄요. 오늘 여기까지